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친정 체제를 넘어서 직할 체제로 국민의힘이 선출직 최고위원에 이어서 임명직 역시 친윤계가 전면 배치된 가운데 김기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회동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악재를 만난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놓고 여전히 복잡해 보입니다. 국회 연결의 현장 상황 듣고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983년 실리콘밸리 IT 기업과 신생 스타트업의 자금원 역할을 해왔던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에 시장은 위축하고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40년 넘은 SVB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이례적으로 스마트폰이 꼽히고 있는데요. 비중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뉴스큐 오늘은 화재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21만 개를 태우며 맹렬히 타올랐던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 큰 불길이 1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지금까지 11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가운데 소방당국은 초진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응 단계를 2단계로 낮추고 잔불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현장은 뿌예 보이는데 잔불 정리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까? 네, 제 뒤로 불에 탄 건물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현재 잔해물을 제거하며 잔불 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형 방수포도 계속 공장에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건물에서는 여전히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나오고 있고 화마가 입술고 간 건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10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1시쯤 큰 불길을 잡았다고 발표했는데요. 불이 난 지 13시간 만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다 불에 타기 쉬운 고무나 기름 등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새벽 2시 10분쯤 주변 지역의 인력과 장비까지 총동원하는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대용량 방수포와 헬기 등이 투입되면서 진화 작업에 속도를 냈고 초진이 잡히면서 대응 단계도 2단계로 낮췄습니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11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장 직원 10명이 연기를 마셨고 소방관 1명이 발목을 다쳤지만 모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남쪽 1공장과 북쪽 2공장으로 나뉩니다. 불은 2공장에 있는 타이어 성형 압출 기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무에 열을 가해 완제품을 만드는 곳으로 불이 공장 전체로 번지면서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타이어도 불에 탔습니다. 화재 초기에는 40만 개가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지만 21만 개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정정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화재 초기 직원들이 자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불이 번진 거로 드러났습니다. 불이 난 공장 주변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불길과 연기가 치솟으면서 밤새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는 대덕문화체육관에 마련됐습니다. 주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잠들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불꽃이 엄청 났잖아요. 막 여기 저쪽에서 엄청 났어요. 아무튼 이렇게 날아다녔어 불이. 이렇게 이만큼 올라와서 이 많은 불덩이가 소리도 엄청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강풍에 인근 아파트 화단과 공원 풀숲 등에 불이 옮겨 붙었지만 다행히 모두 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연소 확대 우려는 없는 상태고 오후 6시 전까지 불을 완전히 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 현장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네, 방금 전에 엄청난 불꽃 때문에 잠들면 안 되겠다는 주민분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번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난 큰 불로 아파트 주민들 밤새 이렇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네, 인근 도로에는 불똥이 떨어졌고 KTX 선로는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박서경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고층 아파트 주변은 붉은 화마로 뒤덮였고 새까만 연기는 하늘 끝까지 치솟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매연이 심해요. 처음에는 하얀 연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새카만 연기가 많이 나와요. 간간히 들려오는 폭발음은 주민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우리 대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빵 터지면 큰일 나. 강풍을 타고 아파트 정원까지 떨어진 불씨에 일부 주민은 대피에 나섰습니다. 저기 불씨가 계속 쏘는 우리 집 앞에. 아빠 옷 입어. 지상 주차장에 있던 차들도 급히 이동했고 소방대원들도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지상 주차장에 차량 다 지금 이동 안내 방송했고요. 잔디밭에가 불이 붙을 거 대비해서 지금 소방호스 연결해가지고 물 뿌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또.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들은 큰 불에 놀라 멈칫했습니다. 저기 쓴다. 못 가 이거 못 가. 공장 옆 KTX 고속선 선로는 불길에 휩싸여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고속선 열차가 모두 일반선으로 우회되면서 도착지가 바뀌거나 지연되는 등 승객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타이어 화재로 인해 열차가 제 시간에 운행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울러 우리 열차 대전부터 일반선으로 우회하여 운행합니다. 밤사이 난 큰 불에 시민들은 모두 놀란 가슴을 추슬러야 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이번 화재로 인근 5개 학교가 휴업을 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신탄진 중학교와 신탄진 중앙중학교가 학교장 재량 휴업을 결정했고 대전 이문고는 오늘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여울초등학교와 신탄진 초등학교는 등교 시간을 오전 8시 50분으로 20분 늦추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는 9년 전에도 이번과 비슷한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네, 업체 측은 화재 예방 시설을 보강하는 등 법규 이상의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화재는 그 대비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9월에도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당시 화재는 12시간 만에 진화됐는데 66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번 화재는 그때보다 진화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피해 규모 역시 더 컸습니다. 타이어의 경우 한 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아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타이어가 한번 연소가 되면 쉽게 꺼지지 않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업체는 그래서 지난 화재 뒤로 소방 관련 시설과 방제 시스템을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꽃 감지기를 전 공정에 설치했고 자동으로 불꽃을 감지하는 CCTV도 다는 등 화재 감지 시설을 법 규정 이상으로 최신화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2014년 화재 뒤에 업체가 인화성 물질로 이루어진 물류 창고에 대해 어떤 화재 방어 대책을 세웠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연물이 한 번 불이 났을 때 한꺼번에 모여있다는 건 상당히 좀 집중돼 있다는 건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거기서도 그런 위험성들을 인지해서 나름대로 조치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10년도 안 돼 코앞에서 다시 무서운 화염을 목격한 주민들은 업체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더 크게 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불안해. 그냥 부모로서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한국타이어가 아무튼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한국타이어는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지만 거듭된 불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타이어와 유사한 위험 요인이 있는 고무 제품 제조업 사업장 1,600곳에 대해 긴급 자체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형 화재가 발생해 안타깝다면서 화재 이후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사고 사례를 신속하게 전파해 산업 현장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00톤급 잠수함 824 영웅함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원점은 함경남도 신포 일대 해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략 순항미사일 2기가 1,500km 거리의 팔자형 궤도를 각각 2시간 6분간 비행한 뒤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적 준동에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불변한 입장이 표명됐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했음을 내비쳤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 도발 책동이 각일각 엄중한 위험 개선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이런 가운데 한미는 새벽 0시부터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역대 최장기간인 11일 동안 중단 없이 연속해서 진행됩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방어와 반격을 구분하지 않았고 북한 지역 치안 유지와 행정력 복원, 대민 지원 등 안정화 작전을 포함한 총력전 개념의 전국급 훈련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됐던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도 부활했습니다. 먼저 공군은 23년도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하여 오늘부터 23일까지 각급 부대별로 결전 태세 확립을 위한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연례적인 방어 훈련을 도발 명분으로 삼는 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그런데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공개하기 약 10분 전인 오늘 새벽 5시 50분쯤에야 문자로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은 감시나 정보 능력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많은 고민 끝에 가장 적합한 시기와 분량으로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또 이번 미사일은 방공 관제 레이더로 충분히 탐지가 가능하고 지상 방공 유도 무기나 공군 전투기 미사일로 요격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발표 내용이 발사 사실 외에는 우리가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다면서 어느 정도 기만과 과장이 있는지 한미 당국이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예상대로 이철규 의원 등 친윤계를 전진 배치한 주요 당직 인선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향한 책임론 속에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는데 당 내부는 복잡한 모습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우리 제목엔 친윤체제 공고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오늘 발표된 새 지도부의 당직 인선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인선은 친윤계 핵심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킨 가운데 일부 비윤 인사들을 배치해서 구색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선의 이철규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실무 역할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초선의 박성민, 배현진 의원이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을 맡게 됐습니다. 다만 지명직 최고위원은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강대식 의원, 원외 대변인에도 나경원 전 의원을 도왔던 김민수 전 분당을 당협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연대 포용 탕평, 이른바 연포탕 기조라는 해석입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안철수 의원과도 따로 만났는데 안 의원의 당 과학기술 분야 특위위원장 자리를 제안하며 통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하나로 화합해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당이 화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내년 총선 승리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오늘 여당 지도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하죠? 네,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전당대회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김기현 대표 등 새 지도부 선출을 축하하는 자리인데요. 김 대표는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간 긴밀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대통령과 당대표 간 정례회동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당정대 사이의 소통의 채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의 정기적인 회동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윤 대통령도 신임 지도부에 노동, 교육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원활한 당정 관계를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악재로 내용이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와 대여 공세에 집중하며 잇따른 악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과 오는 16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굴욕적인 수치심, 조공 외교라는 말까지 꺼내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뭘 갖다 바치러 가는 그런
조공외교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우면 그런 생각을 하실까. 다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책임론과 인적 쇄신론까지 제기되는 등 당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비명계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당대표가 많은 걸 내려놨구나 생각할 정도의 탕평 인사가 돼야 한다며 인적 쇄신론에 힘을 보탰고, 강훈식 의원도 신뢰의 위기 속에서 당대표가 가장 큰 책임자인 만큼 불신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가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 등 5개 팀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현장 감식과 CCTV 확인 등 2차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식 수사가 아닌 입건 전 조사 단계로 경찰은 현장 확인 결과 봉분 아래쪽에 구멍 4개가 뚫렸고 이 가운데 2곳에서 한자가 적힌 돌이 발견됐다고 피해 상황을 밝혔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CCTV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영상이 존재하는지, 천공이 영상에 등장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에 천공이 나오지 않더라도 중요 참고인인 만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천공 측에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원활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일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는데요. 반쪽으로 열린 회의에는 피해자 3명 가운데 한 분인 양금덕 할머니가 나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일정 때문에 용산에서 어떤 의중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너무 그렇게 넘겨짚어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외교적인 문제가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국익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서 일정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느냐. 그것도 하나. 이 대통령만 하면 잘한다고 봐요. 나 대통령 오포스를 하고 싶어. 솔직히 말이지. 의원님, 그 일본이 사죄를 안 하고 우리 정부가 그 돈을 대신 갚는다고 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랍니다. 지금 여기 뭐이다요. 여러분들이 이 합해서 솔직히 우리나라를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내놨지. 네. 엄한 짓을 하고 내놓은 것이 아니지 않소.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오늘 17일 일본에서 간담회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공영 NHK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양국 재계 관계자들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기업이 함께 조성할 것으로 알려진 미래청년기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의 기금 논의에서는 징용 판결의 피고 기업이자 게이단렌 회원사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어떠한 형태로 참여할지가 관심입니다. 일제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제3자가 채권자, 즉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오늘 입장 전달한 생존 피해자는 누구죠? 네, 양금덕, 김성주, 이춘식 씨 이렇게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입니다.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공식 거부 입장을 밝힌 건데요. 생존 피해자 대리인단은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찾아 이 같은 피해자들의 의사가 담긴 내용 증명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이 반대 의사를 재단에 밝혔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대리인단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증거로서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후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도달했음을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가해기업으로부터 판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즉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끝까지 제3자 변제안을 통한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집행할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그러나 대리인단은 정부가 공탁 절차를 강행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재단에 직접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정한 거로 보입니다. 대리인단 측은 또 제3자 변제에 대한 채권자 의사를 변제를 시도하는 쪽에 전달해야 할지 아니면 채무자인 일본 가해기업에 밝혀야 할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뿐 아니라 일본 가해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에도 국제우편 등을 통해 제3자 변제안 거부 의사를 전달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른 피해 유족들도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의사를 확정하는 대로 재단에 입장을 전달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현재 정부안에 반발하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단은 다음 주에는 피해자 유족들과 만나 이들의 입장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전국으로 돌아와서 김기현 대표가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 인선 마무리를 했습니다. 친윤계가 전면 배치되면서 그동안 강조했던 연대, 포용, 탕평, 이른바 연포탕이 무색해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 측근의 사망 이후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재점화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최영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뉴스큐에서 생중계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맞습니다. 함께 결과를 확인했고 그때 말미에 평론가님께서 이제 리더십을 말씀하시면서 숙제가 굉장히 커 보인다고 우리가 마무리를 맞습니다. 했거든요. 그 숙제 중에 하나가 당의 화합, 네. 이른바 연포탕인데 그렇죠. 연포탕이 잘 끌어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당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예. 아직도 이제 완전히 채우지 않은 자리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이제 임명된 것부터 전략기획부총장 박성민 의원,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조직부총장, 그리고 수석대변인은 강민국, 유상범 두 네. 의원인데 지금 이철규 의원만 재선이고 다 초선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친윤계 일색이다. 네. 이 평가는 오늘 종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연포탕이라는 이름으로 네. 김기현 신임 대표가 탕을 끓이는데 다 건더기도 국물도 친윤이에요. 그러면은 어디 이게 좀 탕평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파가 몇 개, 파조각이 몇 개 이제 친윤이 아닌 인사로 채워진 거죠. 네. 그게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사실은 원래 이제 유승민 의원계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네. 삼선 유희동 의원에게 이제 요청했지만 고사당하고 강대식 의원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부 대변인의 이제 나경원 의원을 도왔던 당협위원장 등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가 연대, 포용, 탕평이냐. 사실은 모두 다 친윤계를 위한 메뉴가 아니겠는가. 근데 거기에 정말 구색 갖추기로 네. 양념 몇 조각 정도가 이 비윤으로 들어가 있다. 이게 탕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면은 네. 제 생각엔 적어도 비율로 뭐 7대 3이다, 6대 4다, 네. 아니면 더 통 크게는 5대 5다. 이 정도 비율로 채워져야 되는데 네. 전당대회와 당원들의 선출이니까 최고위원 대부분 또 청년 최고위원까지 친윤 일색으로 뽑힌 것은 윤심과 당심이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지난주에 전당대회를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이걸 인위적으로 좀 조정해내야 되는 게 김기현 리더십인데 출범부터 그냥 친윤으로 브레이크 안 밟고 네. 엑셀 밟고 가잖아요. 그럼 이게 향후에 총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 지금 좀 고민을 하면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재호 상임 고문도 네. 그 주류와 비주류의 비율을 6대 4로 이렇게 네. 말씀하셨던 기억이 최소한, 나는데 네. 최소한 6대 4 그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평론가님도 구색 맞추기다. 연포탕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네. 아까 뭐 굳이 비유하셨으니까 파조각, 뭐 양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인물들이 강대식 의원 또 김민수 전 위원장인데 그렇죠. 당협위원장인데 여전히 네.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많이 부족하죠. 사실은 지금 강대식 이제 의원과 그리고 김민수 위원장이 이렇게 배치가 돼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당의 지도부라고 하면 당대표 그리고 지난주에 선출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포함했고 한 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그래도 비운계로 채운 거예요. 이게 구색이라면 구색인데 총선을 향해서 달리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아무래도 사무총장이고요. 그리고 정책 담당, 조직 담당 모두 다 친윤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의원들이고 그렇다면은 강대식 의원이나 뭐 김민수 위원장이 저는 여기에 이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지도부에서 잠깐 멈추고 숙고해 봅시다. 하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민수 대변인 위에는 수석 대변인 2명이 또 있잖아요. 5명을 인선했는데 수석 대변인 2명이 친윤입니다. 그리고 1명의 비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이 이미 5명이 모두 다 친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1명의 비윤이 들어갔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게 뭐 5명 최고위원 중에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당원 당규를 바꿨잖아요. 역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이제 강직한 인물들이라면 그래도 만장일치가 아닌 쓴소리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여지는 두었으나 제가 보기에는 지도부의 대세에 휩쓸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직언을 할 분위기는 아닌 것 친윤은 같다. 없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친윤계 일색 이런 말은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용산이 그대로 전하면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아까 사무총장 말씀하셨잖아요. 당의 자금과 조직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의 어떤 실무 책임자를 맡고 있는 인물조차 이제 이철규 의원이 임명되면서 그런 비판이 좀 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시각은? 민주당의 시각은 이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야당의 입장인데요. 민주당 시각을 떠나서라도 대부분의 언론에서 오늘 당직 저희 인선과 그리고 지난주에 이미 지도부 구성을 놓고 직할 체제의 완성이다. 이런 표현 쓰고 있고요. 또는 이제 친이 그룹이 완전히 이제 세팅이 됐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다른 인선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김기현 대표예요. 리더십은 김기현 대표가 당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당권 주자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권을 가지고 당대 관계,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건데 역대 모든 정치인들은 수평적 관계가 좋다. 수평적 관계로 간다. 또는 신임 당대표는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에게 옳은 소리 하겠다. 쓴소리도 서슴지 않겠다. 근데 김기현 대표에게서는 그런 얘기는 없고 오히려 경선 과정에서 토론이라든가 합동연설회라든가 대통령과 눈빛만 보면 통하는 사이다라든가 혹은 공천을 함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의견을 듣겠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대체로 예상되는 게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가 수직화될 가능성이 높구나. 그래서 직할이라는 표현을 이제 붙이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 김기현 대표는 저는 굉장히 관록 있고 역량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당권을 잡고 당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대통령실의 여러 압력들을 주로 당내로 이렇게 이제 뿌려내는 하나의 채널, 통로의 역할로만 그칠까? 이 김기현 대표가 정말 리더십을 발휘해서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은 것들을 시정해내고 그것을 직언할 수 있는 모습을 초기에 몇 번 보여준다면 저는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은 확 살아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입장을 좋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서 당도 그냥 무조건 정부가 하는 일을 하나도 틀림없이 그냥 밀어붙이고 국회 내에서 대행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야당이 언급한 결국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 역할이 되는 거 아니냐. 당이 전락했다. 정당 정치가 파괴됐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부터 일정 기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선을 떠나서 대통령실과의 어떤 관계는 추후 또 김기현 대표의 어떤 리더십의 한 결로 평가받을 것이다. 아무튼 전당대회는 김기현 대표 승리로 마무리됐고 이제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와 좀 맞물리면서 애초에는 권성동 전 대표의 자녀 임기로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직을 한 4월 8일까지가 기준이에요. 이게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임기였는데 중간에 이제 원내대표직을 던졌죠. 그리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만 하겠다. 그럼 4월 8일 이전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의총에서 뽑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원내대표라 하면 여야 수장들이 사실은 카운터파트가 되는 겁니다. 네. 원내대표 간에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게 싸움을 하는 것이든 협치를 하는 것이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4월 말에 네. 원내대표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간을 맞추자. 불과 한 3주 상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카운터파트니까. 예. 국민의힘도 그럼 민주당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시기와 우리도 맞춰서 내부에서 뽑고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 2명이 여야의 원내에서의 이제 상황을 조율하도록 하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시간차가 약간 있는 걸 조절해서 네. 맞추는 거는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이 돼야 할까요? 지금 사실은 당대표가 이 당대 코드가 너무 잘 맞는 이게 이제 어차피 정부와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 몸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도 다양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지금은 획일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내 사령탑이라도 조금은 비운이 되면 의미가 있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의문이고요. 오히려 대통령실의 욕망을 생각을 해보면 자, 당은 장악했으니 이 당에서 원내 의원들도 당연히 장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국회 원내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원외에서 행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다 원내에서 이제 압력을 넣어서 야당을 어떻게든 무찔러라. 야당을 어떻게든 극복하라. 야당이 다수당인데 파이팅하라. 이런 이제 이 지시들 혹은 뭐 요청들이 많이 내려가게 될 텐데 원내 사령탑은 당대표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라고 지금 딱 이제 찝진 못하더라도 결국은 친윤계에서 원내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아까 자막에서처럼 당직을 포기한 데 이어서 원내대표 출마설에 대해서도 장제원 의원은 일축을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요. 그러면은 이제 획일화도 너무 획일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느슨하게 결합은 했다. 네. 루즈 커플링 이렇게 부르는데 장제원 의원이 원내사령탑이 되면 네. 그 대통령실과 원내가 타이트 커플링 아주 밀착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과연 좋은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연성이 없이 그냥 딱딱하게 고정식으로 딱 붙어버리면 사실은 거기서는 어떤 조절의 여지가 없어요. 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총선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여는 협치 안 하고 간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인석 차지한다. 이게 여당의 목표가 되겠지만 만약 차지 못하면요. 그때도 만약에 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혹은 예전에 참 돌아가지 않는 국회가 네. 여야 모두 다수당이 아닌 쪽 그럼 캐스팅 보트를 찾아서 헤매야 되거든요. 그게 정의당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또 복잡한 국회가 된다면 사실은 원내사령탑을 친윤 일색으로 채운 것은 나중에 패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주호영 원내대표 후임은 내달 마무리에 되기 때문에 마무리될 그렇습니다. 전망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몇 시간 전에 김기현 대표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당권 경쟁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했죠. 안철수 의원과 국회 인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도 잠깐 보겠습니다. 틀에서 우리 하나로 화합해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자.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당선도 축하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지금부터는 우리 당이 화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내년 총선 승리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의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우리 안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계신 선거의 최고 경험자이시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걸 잘 배워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지만 우리는 큰 틀에서 한 식구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또 정식 많은 자성을 갖고 계신 안 대표님 잘 모시고 힘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내 경선이니까요. 네, 당내 경선이니까요. 전당대회 막바지에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네네. 치열하게 논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일단 오늘 분위기는 화기애애 보입니다만은 당신 100%로 당선된 새 대표 앞에서 일단 안철수 의원 계속 민심 강조하긴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선 절차 내내도 네. 안철수 당시 후보가 강조했던 것은 자, 총선에 이기려면 수도권 중도층 잡아야 되는데 자신이 최적의 리더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심은 윤심을 선택했어요.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압도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은 각각 이제 지분을 조금씩 확인만 하고 네. 맛보기만 한 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만남은 훈훈해 보이지만 다음 관건이 뭐냐면 한번 질문을 전 던져보고 싶어요. 안철수 의원이나 혹은 김기현 신임 대표에게 내년 총선에 안철수 의원은 공천됩니까? 지금 현재 분당 지역구에서 네. 공천이 될까요? 그러면은 뭐 김기현 대표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건데 네. 고민해 봅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외에도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의원은 당권 잡고 대권으로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번 이제 삐그덕 이제 실패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도 뭐 끝까지 완주했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안철수 의원의 이제 기존 모습보다는 많이 파이팅을 한 거긴 한데 중간에 이진복 정무수석으로부터 들었던 말,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너무 위축돼서 중요한 시간을 실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천하람 후보가 오히려 이제 개혁파 입장으로 당의 이제 주류들에게, 뭐 윤핵관들에게 강공을 날릴 때 네. 중간에서 우물쭈물하다가 자 지금 뭐 대통령과 척은 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호되게 매를 맞은 셈이 돼버렸죠. 초기부터. 예. 그리고 후기에는 결국은 대통령실 행정관 개입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황교안 당시 후보와 공조해서 문제 제기를 크게 한 셈이 돼버렸죠. 네. 그럼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 눈밖에는 이미 났다. 과거에 이제 저 인수위원장직을 맡았던 연을 가지고 윤한연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다. 네. 윤한연대는 이제 저 당대표 과정에서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남은 것 내년 총선에서 안철수 의원을 적어도 공동 선대본부장 정도 시켜야 되잖아요. 수도권과 중도층은 안 의원이 맡아보십시오 한번. 그 영남은 우리의 텃밭이니까. 네. 또 이제 천하람 이 위원장 같은 경우에 우리 서진 정책에 그럼 선봉장이 돼주십시오. 이게 탕평 인사인데 네. 내년 공천을 바라보면 이들이 과연 공천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의문부호가 뿅뿅 찍히고 있는 상황이라 네. 사실은 정치적인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벌써 공천 내용이 네, 궁금하네요. 네. 아무튼 안철수 의원 재충전이 필요하다면서 과학기술특위위원장은 고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만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 간의 정례 회동 이제 신설 논의가 오갈지도 관심인데 만찬 분위기는 어떨까요? 사실 지도부 대부분이 대통령과 네.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오늘 굉장히 만족감을 표할 거예요. 사실은 전당대회에 나타나서 네. 어퍼컷 세레모니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새로운 당권 주자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정부를 좀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정당으로 거듭나 달라. 정부와 좀 다른 엇나가는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마치 이제 여당이 야당처럼 행세하면 안 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치하를 할 것 같고요. 격려를 할 것 같고 분위기는 자축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주간 회동이 주례 회동이 아주 상설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이 당 지도부가 수시로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당정 협의를 네. 혹은 당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입장을 듣고만 오는 지도부가 되면 결코 안 된다.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김기현 신임 대표가 대통령에게 자 어떻게 민심을 우리 그러면은 집권층에서 네.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를 끊임없이 또 고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초기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매주 지도부와 모이더라도 네. 대통령이 담임 선생님이 되고 지도부가 학생이 되는 조회하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래선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초기에 수평적인 정립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 김기현 대표에게 주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만찬 분위기나 또 회동 이후 소식은 YTN 또 속보 네, 통해서 이따 나오겠죠. 네, 정치부 뉴스로 확인하시고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이탈표 논란 그리고 이어진 내홍 또 일단 측근들의 네. 대표 측근들의 사망 그리고 이재명 대표 부모님의 산소까지 훼손되는 네네. 일단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민주당 아까 국민의힘 공천 걱정을 하기에는 민주당 네네. 내부가 좀 복잡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여당에 대한 고민할 상황이 아니고
내부의 문제부터 풀어야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상당히 좀 흉흉한 부분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걸 돌파해내기 위해서 지금 민생 행보를 한다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네. 문제는 국민 여론에 체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열심히 뛰는데 국민 체감이 되지 않고 있다. 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당대표는 개인이 아니고 당의 리더지 않습니까? 그럼 당의 리더가 어떤 행보를 하거나 메시지를 내면 네. 그를 둘러싸고 함께 일하는 협력자들, 이 네트워크, 이 그룹은 누구냐 하면 주로 현역 의원들이잖아요. 근데 현역 의원들끼리 지금 굉장히 조용해요. 사실은 네. 몇 명 그냥 이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의 입장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단일 대우는 또 될 거예요. 단일 대우가 이미 깨졌다는 게 지난번 표결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것도 숫자로 아주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탈 가능한 그러한 이제 비주류 의원들, 반명 의원들을 합치면 한 40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은 네. 반 이재명이고요. 그나마 무효와 기권으로 던진 20명은 그나마 중간에서 고민하는 비명 의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그룹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김기현 의원보다 더 절박하게 지금 연포탕을 해야 되는 상황은 이재명 대표 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외부의 민생 행보를 혼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의원들을 결속시키는 작업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 연찬회도 열고요. 워크숍도 네. 하고요. 난상 토론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개별 의원 접촉들도 이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씩 지쳐가고 있다. 어찌 보면 네. 사실은 이제 지지층들이 또 사실은 이 비주류 의원 색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멈춰 주십시오 해도 우리는 모른다. 반드시 반대파들을 찾아내겠다. 네. 색출해서 처단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체포동의안이 한 번 더 날라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때 다시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약 170석 가까운 표로 부결시키면 지난번에 한번 붕괴됐던 이 내부의 결속이 다시 한번 뭉쳐지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당을 결속시키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에너지는 어디로 다 뺏기고 있냐 하면 검찰과의 대결에서 에너지를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체포동의안 또 날아와 소환 통보 또 날아와 강제구인 절차도 예를 들면 진행이 돼 그러다 이제 결국 구속영장 또 실질심사 받아 그러다가 결국 기소가 돼. 뭐 구속 기소가 될지 불구속 기소가 될지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네. 그럼 이게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부르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이 검찰 리스크를 돌파해내야 당을 이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앞에 너무 강력한 장벽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혼자 앞으로 걸어가기도 힘든데 당을 걸머쥐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당이 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계속 네. 반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한 여름까지 이번 봄 타이밍에 리더십의 어떤 강과함을 당 내부에 설득하고 이것을 체감시키지 못한다면 지금 위기가 왔는데 올 봄이 지나기 전에 이 위기는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가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총선 준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전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야 된다라는 네. 내부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카드를 꺼내야만 되고요. 그 카드가 무엇인지는 이재명 대표가 꼭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이 논문 수준으로 길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머릿속에 질문이 다 있었는데 네. 답변으로 다 해소가 됐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민주당 상황까지 들으면 네. 되겠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전국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병역 비리를 대규모로 수사해온 검찰과 병무청이 종합 수사를 벌인 결과 137명을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면탈받은 본인보다 더 주도적으로 가담한 부모들도 포함이 됐는데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나 한의사 같은 전문직들도 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로커 구모 씨와 김모 씨의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수법이 적발되며 시작된
병무청과 검찰 합동수사팀의 대대적인 수사.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브로커 2명의 도움을 받은 면탈범 108명이 붙잡혔습니다. 수사팀은 병역 브로커의 범죄 수익 약 16억 원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 보존을 완료하였고 병무청과 협력하여 병역 면탈자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가수 라비, 배구 선수 조재성 씨, 배우 송덕호 씨를 비롯한 유명 인사나 현직 의사와 의대생 등 전문직도 줄줄이 포함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보다 더 주도적으로 면탈 과정을 주도한 공범도 20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부모들입니다. 면탈자 스스로 많게는 1억이 넘는 고액 수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대신 내줬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알아보거나 실제 계약하는 것도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나 한의사 부모인 경우 자신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 출신 래퍼 나플라가 서울 서초구청에서 근무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나서서 조기 소집 해제를 위해 출근부를 조작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복무 부적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잦은 지각과 조퇴, 병가를 한 것처럼 141일치 출근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겁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들은 과거 정신질환으로 4급을 받은 요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어 업무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품 등 대가를 받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정검사를 정밀화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병역면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제 뇌전증 환자들은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혈중 약물 농도까지 꼼꼼히 판단하도록 하고 꾸준한 검증이 필요한 중점관리 대상 질환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병역면탈 통합 종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면탈 의심자를 추출하는 추적 관리를 고도화함으로써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의심자를 색출하겠습니다. 또 실제 뇌전증 환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국뇌전증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벌써 3월의 중순, 봄 날씨의 변덕이 무척 심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사흘 사이에 기온이 무려 20도나 급락하면서 오늘 아침은 영하권의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물러나고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는다고 합니다. 기상재난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이렇게 이분들처럼 패딩이나 코트 다시 꺼내 입은 분들 많은 그런 3월의 날씨였는데 최근에 온도 변화가 무척 심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낮 기온은 22.8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낮은 12.6도, 그리고 오늘 아침은 영하 1.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사흘 동안 기온 변동폭이 무려 24.7도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은 기온 자체가 아주 낮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인 체감 추위가 더 심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꽃샘추위는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어젯밤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한파특보가 모두 해제됐고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날이 풀리겠습니다. 네, 기온 오르면서 산불이 다시 걱정인데 산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내린 단비가 그동안 기세를 올렸던 산불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주말 사이 크게 번졌던 경남 하동 산불도 어제 낮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에 모두 진화됐는데요. 어제 전국에 내린 비는 경남 하동의 10mm를 비롯해 5에서 20m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단비의 산불 억제 효과는 보통 이틀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경남 거제 사등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됐는데요.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내렸던 비가 마르기 시작하면 이번 주 중반부터는 다시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당국은 농가 폐기물 소각이나 논 밭두렁 태우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사흘 새에 20도나 급락하는 날씨를 겪고 있는데 스페인은 해변에 인파가 몰릴 정도로 역대 가장 더운 3월을 맞았고요. 또 아르헨티나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페루와 호주에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아직 3월인데 벌써 여름 분위기입니다. 해변에도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Hace mucho calor, no agradezco esta primavera y no es necesario, es horrible para el planeta. 일요일 스페인 팔마데오르카의 기온은 27.3도, 지중해 일부 지역은 30도를 넘었습니다. 3월 기온으로는 1981년 이래 최고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도 1952년 이래 가장 더운 3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38.8도까지 올랐습니다. Llegado aquí a Buenos Aires hace 3 días y la calor está insoportable, sofocosa, agobiante, te desgasta las energías. 아르헨티나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콩과 옥수수, 밀농사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페루 북부 람바에케 지역의 한 마을과 농지가 황토호수로 변했습니다. 초강력 사이클론 야쿠가 최근 며칠간 라틴 아메리카 북쪽에 폭우를 퍼부었습니다. 6명이 숨지고 주택 수백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Es una tristeza y es un dolor. Familias allí en mitad del lodo. Cosechas de arroz inundadas. 페루 정부는 사이클론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구호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몇 주간 폭우가 쏟아진 호주 퀸즐랜드는 일요일 홍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홍수 수위가 2011년에 6.78m를 넘어섰습니다. 호주 동부는 태평양 해면의 수온이 급강하하는 라니냐 현상이 지난 2년간 계속되면서 빈번하게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1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요일 기준 4주 연속 4,000명대를 유지했는데 일주일 전보다 100여 명이 적지만 2주 전보다는 100여 명 늘며 소폭 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42명으로 22일째 1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12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34,115명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3년 만에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장됐는데 오늘부터 개인 판단에 맡깁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마스크를 쓰지 않고 관저에 출근했고 함께한 비서관과 경호 인력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재진에게 마스크를 벗는 장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은 뒤에도 잔기침이나 후각, 미각 저하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가운데 냄새를 잘 못 맡는 후각 저하 증상을 겪었다면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치료가 끝난 뒤에도 크고 작은 후유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기침은 거의 한 달에서 2달까지 간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두통도 계속 있고 머리도 멍하고 일에 전혀 집중을 못해서 좀 힘들었어요. 코로나19 후유증 가운데 냄새를 잘 못 맡고 맛을 잘 못 느끼는 후각과 미각 저하 증상이 흔합니다. 이런 증상을 겪었다면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는 브레인 폭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에서 진료받은 440명을 분석한 결과 10명 가운데 4명꼴로 브레인 포그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 증상을 겪은 환자를 다른 증상의 후유증 환자와 비교했더니 후각과 미각이 저하된 경우가 2.5배나 더 많았습니다. 코에 있는 후각신경은 뇌에서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변연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억 중추인 해마가 변연계에 있는 점이 후각 저하와 브레인 포그 사이의 연관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후각이 후각 상피 세포에서 후각 신경을 지나서 뇌의 변연계, 해마가 기억의 센터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해부학적으로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레인 포그 외에 신경학적 후유증에는 두통과 어지럼증, 기억장애가 있었는데
이들 증상은 피로와 수면장애 증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 신경염증이 유발돼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후유증은 개인은 물론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연구와 대책 마련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과 관련해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연방정부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금 전액을 보증하는 대책을 서둘러서 내놨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다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구제금융은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고객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긴 돈을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을 보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예금주들을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의 해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주는 현지 시각 월요일부터 보증 한도인 25만 달러 이상 예금도 찾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대책에 납세자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여파로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 은행도 문을 닫았습니다. 뉴욕주 금융당국은 시그니처 은행을 폐쇄하고 자산 몰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그니처 은행에도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예금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을 살리기 위한 구제 금융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시스템을 개혁해 더 이상 연쇄 부도와 같은 도미노 현상은 없을 거라고 자신한 겁니다. Systemic large banks that were bailed out, and we're certainly not looking, and the reform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means that we're not going to do that again. 재무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주와 담보가 없는 채권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실리콘밸리 은행 고위 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준은 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 등 담보를 내놓는 은행에 1년간 자금을 대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촉발된 이번 금융권 위기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은행권의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유지해 우리의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지켜낼지에 대해 연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번 혼란의 책임자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고 대형 은행에 대해서도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83년부터 시작해 실리콘밸리 뱅크, SVB가 스타트업 업계의 주요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은 지 40여 년. 하지만 그 세월이 무너지는 데는 단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SVB가 순식간에 무너진 배경에 스마트폰과 SNS가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SNS가 예금주들의 불안감을 빠르게 확산시켰고 언제 어디서든 예금을 대거 인출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그 불안감을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SVB 뱅크런 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번 사태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당시 투자 열기는 뜨거웠고 미국도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혁신 스타트업들과 거래가 많았던 SVB 은행에 돈이 몰리기 시작했고 급격한 성장을 이뤘죠. 그래서 SVB는 차고 넘치는 유동성을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죠. 보통 금리가 오르면 기존에 있던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금리 인상으로 스타트업들도 자금난을 겪으면서 예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SVB는 예금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입했던 국채 등을 되팔았습니다. 이때
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보게 되고 지난 8일 유상증자를 발표합니다.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손실만큼 자금을 더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를 곱게 볼 리 없죠. 다음 날 SVB 주가는 폭락했고 SNS와 미국 스타트업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등을 통해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불안감이 확산했는데요. 거래은행의 미기 소식을 듣자마자 고객들은 연신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예금을 대거 인출했고 초고속 뱅크런이 발생한 겁니다. 결국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예금주들은 우리 돈 약 55조 6천억을 인출하려고 시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는데요. 충격파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미 정부가 SVB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분간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36시간 만에 초고속 붕괴한 이번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의 여파가 그나마 아직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주식시장은 오히려 소폭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고 원달러 환율도 20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취재기자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국내 금융시장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16.01포인트, 0.67% 오른 2,410.65로 장을 마쳤습니다. 거래 개시 직후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오후에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2,400선을 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점심 무렵부터 하락폭을 키우더니 어제보다 22.4원 내린 달러당 1,301.8원에 마감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없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풀이됩니다. 일단 실리콘밸리 은행이 신생 기술 기업에 집중한 특수성이 있는 은행이라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긴축의 강도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일단은 여파가 크지 않아 보이는데 정부와 한국은행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는 자리였는데요.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됐고 미국 정부 역시 예금자 전면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와 14일 나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등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의 판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추경호 부총리 역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 책임관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소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이 사실상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속한 SVB 금융그룹 주식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만여 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19만 6천여 달러로 우리 돈 306억 원 정도지만 주가가 폭락한 데다 현재 거래 정지 상태로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이는 직접 투자액인 만큼 위탁 운용까지 포함한 현재 전체 투자 규모는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SVB 파산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집무실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SVB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의 요인과 사태 진행 추이, 또 미국 당국의 대처 등을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SVB 사태가 금융 전반으로 커질 가능성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이번 사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 것이 왔다. 뭐 이런 시장의 반응도 있습니다만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자, 실리콘밸리뱅크 역대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 가운데 자산 규모가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좀 전에 박성원 앵커가 굉장히 잘 전해 주셔가지고 감명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뱅크는 지난 1983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니까 굉장히 좀 업력이 꽤 긴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은행들 가운데서도 약간 특수은행적인 성격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스타트업을 대부분 고객으로 삼고 있고요. 이쪽에 예금을 받고 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주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의 거의 절반가량이 이 회사의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왜 생겼냐? 가장 큰 거는 역시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스타트업들이 돈을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금할 돈도 부족해지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 은행 자체가 실리콘밸리뱅크 은행 자체가 자산을 절반 이상을 미국 국채 같은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은 이 국채나 채권의 금리도 올라가게 되겠죠. 채권의 금리랑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만큼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자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예금을 돌려줄 돈이 없게 되니까 어떤 자기가 갖고 있던 채권들, 증권들을 손실을 보고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이상을 유상증자로 보충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건 사실 상장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굉장히 지금 어렵고요. 망해가고 있어요라고 고백한 거나 다름없는 꼴입니다. 그래서 뱅크런 사태 같은 것들이 벌어졌고요. 유상증자도 실패를 하고 결국에는 이게 금융당국의 폐쇄 조치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대응 방안 나왔습니까? 생각보다는 좀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연방 예금 보험에서는 25만 달러까지 예금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금액을 이번 사태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이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실리콘밸리뱅크가 가진 특수성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예금의 90% 이상은 25만 달러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트업들이 파산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의 우려를 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을 하나 그은 건 있어요. 다만 구제금융에 대한 계획은 없다. 구제금융이라는 거는 어떤 은행이 망해가고 있을 때 공적 자금 같은 것들을 투입을 해서 은행을 되살려내는 건데요. 이거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배경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구제금융이 은행의 이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정치권에서도 굉장한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사태가 더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당국의 어떤 자신감이라고도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국채를 포함해서 보유 자산이 가치가 하락했고 유동성 압박을 받았다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아까 말한 시장의 우려, 가장 큰 우려는 확산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분야 혹은 타 은행으로 번질지 아까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지금 문제가 된 게 사실 실리콘밸리뱅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에 앞서서 실버게이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자발적인 청산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 시그니처 은행이라는 것도 폐쇄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실리콘밸리뱅크 그다음에 시그니처 은행까지 굉장히 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게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은행들의 특수성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리콘밸리뱅크라는 곳은 스타트업을 주 고객으로 하는 은행입니다. 그다음에 실버게이트와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나온 시그니처 은행은 가상자산 업체들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은행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행이라면은 대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특정 대상에게만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는 게 아니라 기업 대출도 어느 정도는 해주고 개인 대출도 어느 정도는 해주어서 외부의 변수가 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게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는데요. 이 회사들은 거기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들의 특수성을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은행들 혹시 이번 사태에 나오기 전에 이름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별로 그렇게 낯선 곳입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에요. 대형 은행들이 무너졌을 때처럼 큰 여파는 일단 없을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큰 이유인데요. 2008년도에 우리가 기억하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미국 규제 당국에서 은행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것들, 상황이 악화됐을 때를 가정해서 하는 그런 테스트들도 도입을 하고 그래서 네. 당시랑 지금은 은행들의 건전성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탄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더 확산될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은행 하나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 미국 당국에서 보기에는 이거 기준금리 급격하게 올렸다가 또 부작용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다음 어떻게 보면 미국 FOMC에서 결론을 내릴 때에도 좀 주의를 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지금 미국 통화 정책의 가장 큰 리스크, 가장 큰 변수라면은 개인적으로는 파월 의장의 입을 꼽겠습니다. 예. 지난 2월에 FOMC가 끝나고 나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했어요. 네. 물가 둔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더니 경제 지표가 조금 탄탄하게 나오니까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는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니까 다음 날 하원 청문회에 나와서는 어떤 선을 긋는 또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FOMC 이번 달 전망을 두고 시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25bp를 올릴 거다, 50bp를 올릴 거다 이런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무너지고 나서 지금 뭐 미국 현지의 분위기를 보면요. 25bp,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베이비 스텝 가능성을 한 9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5%가 혹시 뭘까요? 동결입니다. 동결을 예상하는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 됐죠. 얼마 전까지도 빅스텝이 대체적인 그 전망이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상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미국의 그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의 공격적인 행보가 그 전반적인 미국의 물가를 잡을 수 있어도 전 세계적인 고물가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는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나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 자료도 봐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큰 변수가 없다면은 동결까지는 아니더라도 25bp, 베이비 스텝 정도로 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네. 마무리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그 정도만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했던 고금리 기조에 올 것이 왔다. 맞습니다. 혹은 예. 금리 인상 속도에 좀 무모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시장의 일부 반응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국내 금융시장 아까 강희경 기자가 큰 영향이 없었다고 했고 한국은행 당국의 반응도 좀 제한적으로 보던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금융시장 오늘 아침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것들 조금 네. 하락했다가 나중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원달러 환율은 7원 넘게 하락해서 시작해서 네. 계속 낙폭을 키웠습니다. 결국에는 22.4원 하락했거든요. 1,301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은 큰 영향은 일단 금융시장 쪽에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측면의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곳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들 이런 곳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까 국민연금공단 맞습니다. 같은.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찾아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렇게 규모가 큰 곳이 아니라서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한 3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에 300억 원이니까 지금은 많이 하락했겠죠. 그다음에 한국투자공사도 이곳 실리콘밸리 뱅크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에 투자를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고요. 금융 외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내 스타트업 업계 이런 곳에는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금리가 스타트업 같은 조그만 회사들, 신생 기술 기업들에 타격을 준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 투자 어떤 심리가 꺾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하나 미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은행의 경쟁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특화은행이었습니다. 네. 전형적으로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곳이거든요. 예. 이런 정책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베이비 스텝 예측하셨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가 미국의 그 통화정책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예. 다음 달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여기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스스로 밝힌 내용인데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금리를 동결한 결정의 이 배경은 미국이 이번 FOMC에서 25bp만 올릴 거다는 전제하에 동결을 했다고 보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의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여유가 생겼다라는 측면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출 굉장히 안 좋죠. 그다음에 금리가 오르면은 내수 같은 것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달 물가는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예상대로 정말 25bp만 인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다음 달에 이제 기준금리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아마 동결을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산 규모로 역대 두 번째인 이번 SVB 사태를 정리했고 일단은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를 놓고 평행의 선을 달리던 하이브와 카카오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인수전이 일단락됐습니다. IT업계 공룡인 카카오가 단숨에 엔터업계 핵심 기획사로 올라서면서 K-팝 엔터 산업에도 지각 변동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리 폭로전에 이어 쩐의 전쟁으로 확대됐던 SM 인수전. 승기는 카카오로 넘어왔습니다. 하이브가 인수 절차 중단을 전격 선언하면서 카카오가 SM 경영권을 갖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 엔터는 기존에 보유한 가수 아이유와 걸그룹 아이브 등에 이어 SM 아티스트의 지적 재산권까지 확보한 업계 2위 지위로 하이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추후 카카오는 해외 엔터 사업을 확대하며 카카오 엔터 상장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권 대신 카카오와 플랫폼 협력을 약속한 하이브는 공들이고 있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요계에서는 SM이 거느린 인기 K-팝 스타들이 위버스에 입점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아울러 SM 지분을 매각하며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수만 전 프로듀서로부터 넘겨받은 지분을 포함해 15.78%를 카카오가 제시한 공개 매수가 15만 원에 판다면 하이브는 약 1,0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두게 됩니다. 인수전 과열로 SM 주가가 치솟으면서 결국 막대한 출혈보다 자사주가 방어를 우선순위로 두며 실리를 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카카오가 15만 원으로 더 높게 베팅을 했는데 이게 만일 여기서 이제 하이브가 한 단계 더 높이면 승자의 저주 우려가 있습니다. 야, 이 가격에 과연 인수할 만한 가치가 있어? 라는 우려 때문에 카카오의 SM 지분 공개 매수는 오는 26일까지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양사는 추후 SM과 관련된 협력 사업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 수지가 50억 달러 가까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 발표를 보면 이번 달 10일까지 수입액은 20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지만 수출액은 158억 달러로 16.2% 줄어 무역 수지는 49억 9,5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번 달 10일까지 누적 무역 적자는 227억 7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재건축이 끝난 서울 한 아파트에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다툼으로 입주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이삿짐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 당사자가 아닌 일반 분양자들은 양측 분쟁 사이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299가구 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1일이 입주 예정일이었는데 입구마다 자동차와 컨테이너로 막혀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그냥 시공사에 당첨받은 업체인데 그래서 저희가 기자분들 많이 오셔서 그걸 설명 좀 알려드릴 수 있죠.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106억 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치권 행사에 나선 겁니다. 일반 분양자 153가구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왕복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토할 것 같다 그래서 약도 지어서 먹이면서 이미 기존 집에서 짐을 뺀 상태라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단위로 거의 옮겨서 다니고 있어요. 거의 한 달에는 200만 원 넘게 지금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문 보관 이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쟁점은 계약서에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3% 이상 물가가 상승하면 협의해서 공사비를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조합 측은 시공사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닌 건설 공사비 지수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크게 올렸다면서 30억 원 정도만 증액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저희한테는 협의가 없었죠. 협의를 안 하고 자기들이 조정해가지고 저희한테 건설물가지수를 던진 거죠. 시공사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손실액은 더 많다고 반박합니다. 대략 저희는 이제 200억 이상 지금 손실을 이제 집계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100% 지금 다 집계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일반 분양자 임시 숙소 비용 등의 추후 보상과 관련해 조합은 불확실하다고 밝혔고 시공사는 책임이 조합에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지자체가 강제로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양측이 합의점을 찾거나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있는 인천에 정부의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이제야 문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1, 2차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과 임시 거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지역의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공식적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미추홀구를 비롯해 인천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6월. 무려 9개월이 지나서야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구제 활동을 벌였습니다. 자체적으로 파악한 인천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3,100여 가구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경매가 끝났거나 진행 중인 가구는 30% 정도인 1,000여 가구에 달합니다. 앞으로도 1,000여 가구가 더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피해 전세금이 1,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1, 2차 지원 대책을 통해 저리 전세 대출과 긴급 주거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환 대출이 시작되는 5월 이전에 경매가 완료되는 피해자들은 지원 대책에서 제외돼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이분들은 이미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소급 적용이 필요한데 그분들은 지금 전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피해자들은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한 것,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택 임대 제도의 원인이 있다며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과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금융기관의 주택 경매 절차를 일시 중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서울 정릉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7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아들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들이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서울 궁동에서 SUV 한 대가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55살 운전자 A씨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점주가 가게 안에 있었지만 다치진 않았습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전 승인이 안 된 출장을 가거나 장기간 지각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조치가 과도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의 한 정보기술 보안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내놓은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렵고 미승인 출장도 업무상 절차 위반에 불과하다면서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 동안 여러 종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이르면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아인 씨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에 대한 분석이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틈만 나면 타이완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 등에 대고 타이완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타이완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 주장의 대부분이 허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중국의 신임 외교부장 칭강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국 헌법까지 꺼내들며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게 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是中美关系第一条不可跨越的红线. 중국 측의 영토 주장에 대해 타이완은 주권 국가로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무리 왜곡해도 객관적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面对威权主义不断的扩张，唯有持续强化国家的战力跟韧性，我们才能够确保国家安全和利益. 이와 관련해 하와이대 동서문화센터의 데니로이 박사는 타이완은 역사적으로 대부분 중국 본토의 통제 밖에 있었고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통치 기간은 매우 논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타이완은 1885년에서야 청나라에 공식 합병됐고 불과 10년 뒤인 1895년 청일전쟁 패배로 그마저도 끝났습니다. 이후 타이완은 1945년까지 50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1928년부터 이후 15년간 일관되게 타이완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했다고 로이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영토 주장을 중국 공산당의 기억 상실이 빚은 허구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1승 2패를 기록 중인 우리나라는 오늘 1라운드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 중국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도쿄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상익 기자. 네, 도쿄입니다. 네, 아직 중국전 남아있긴 한데 우리의 8강 탈락은 이미 확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가 열리기 조금 전에 호주와 체코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호주가 체코를 8대3으로 눌렀습니다. 호주가 예선 리그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4승을 기록한 일본에 이어 조 2위로 8강 토너먼트에 합류했습니다. 호주가 일본에 이어서 조 2위가 됐고요. 잠시 뒤에 있을 경기에서 우리가 중국을 이겨도 2승 2패가 되기 때문에 8강 티켓은 호주 몫이 됐습니다. 우리 선수들 어제 체코를 이기면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렸는데 결과는 결국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한국에서 많은 팬분들께서 응원해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국가대표로서 국가대표 입는 순간 끝까지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 말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주장인 현수 형이 그냥 선수들한테 계속 이제 미안하다고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마음이 너무 아팠고. 네, 이번 대회 통해서 한국 야구 수준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는데 원인 분석은 됐습니까? 네, 이번 WBC 실패로 우리나라는 이 대회 3회 연속으로 1라운드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지난 2006년 대회에서는 우리가 4강에 올랐었고요. 2009년도에는 준우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잊혀져가는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우리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때 절정기를 보냈던 한국 야구는 이제 야구 변방국이 됐습니다. 우선 우리에겐 우수한 선수가 절대 부족합니다. 호주에 지고 일본에는 거의 콜드게임에 가까운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투수만 봐도 우리 투수들의 평균 구속이 일본 선수보다 거의 7, 8km가 느립니다. 대회 전에 추신수 선수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 세대교체 실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현종과 김광현 그리고 양의지, 김현수 이런 선수들의 노쇠화를 간과한 것이죠. 그래서 몸값에 대한 그런 비판이 다시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 실력에 비해서 과대평가됐다는 얘기인데요. 또 미국에서의 경기 개최 같은 KBO의 이 보여주기식 이벤트 대신에 실력 있는 선수를 키워내는 인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강철 감독의 자기 반성과 같은 얘기, 그리고 야구 팬들의 따끔한 지적 한번 들어보시죠. 앞으로 어차피 이 선수들이 더 성장을 해서 한국 야구를 이끌어갈 젊은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너무 나이 든 선수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 조금 육성 시스템이나 그런 유망주를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바람입니다. 거액의 돈을 받고 운동을 하시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서는 좀 더 프로의식을 가지고 경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WBC 대회는 한국 야구의 거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앞으로 아프게 반성하고 개혁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국제대회에서 언제든지 이런 망신을 반복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상혁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을 새로 맡은 클린스만 감독이 3월 A매치를 치를 대표팀 선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출전 멤버가 주축이고 수원 삼성의 이기재 선수가 새로 발탁됐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짝 카드는 없었습니다. 카타르 멤버 26명 가운데 부상 중인 홍철과 윤종규를 제외한 24명이 그대로 발탁됐습니다. 골키퍼와 수비수 가운데는 왼발을 잘 쓰는 측면 수비수인 수원 삼성의 이기재 선수만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드필더와 공격수도 카타르 월드컵 멤버 그대로입니다. 예비 엔트리로 카타르 월드컵에 갔던 셀틱의 오영규가 대표팀 명단에 들어온 것 정도가 눈에 띕니다. 클린스만 후에 벤투호 주축 멤버가 그대로 포함된 가장 큰 이유는 선수들을 살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대표팀은 오는 20일 파주 NFC에 소집돼 24일 울산에서 콜롬비아와 28일 서울에서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콜롬비아에게는 역대전적 4승 2무 1패로 앞서 있고 우루과이에는 1승 2무 6패로 뒤져 있습니다. It will be packed house and full stadium, and hopefully we're gonna win. But it was exciting for me to see the stadium after a long time. I was here in 2002. 이번 명단에서는 새로운 것이 거의 없었지만 경기를 치르면서 클린스만호의 색깔에 맞는 선수들이 발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표팀 승선을 향한 소속팀에서의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두산건설이 KLPGA 투어 소속 유현주와 박결, 유효주, 이미정과 국가대표 김민술 등 5명을 주축으로 여자 골프단 창단식을 열었습니다. 2012년 데뷔해 방송국과 광고 등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는 유현주는 현재 2부지만 2024년 정규 투어 진출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우승하며 팬미팅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오픈 배드민턴에서 새로운 여자 복식 조합 백하나 이소희 콤비가 세계 2위 조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랭킹 32위 두 선수는 결승에서 마시야마 시다조를 2대 0으로 첫 우승을 합작했고 집안 싸움이 벌어진 남자 복식에서는 최솔규, 김원호 조가 서승재, 강민혁을 꺾었습니다. 국제대회 3연속 우승을 노렸던 단식 간판 스타 안세영은 세계 1위 야마구치에 완패했습니다. 이번 꽃샘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도로 오늘보다는 높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에 머무르겠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처럼 따뜻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날이 점차 개겠고 공기도 깨끗해 야외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서울 등 곳곳에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도, 대전 0도, 광주와 대구는 1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5도가량 웃돌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5도, 대전과 대구 18도, 광주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